여러분 기억 속에 10월 유신 그러면은 어떠한 기억들이 살아 계십니까? 요즘 이 청소년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10월 유신이라든지 5.16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백지 상태인 이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5.16은 이런 것이야, 10월 유신은 이런 것이었어 라고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어주느냐, 긍정적인 그 내용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부정적을 넣어주느냐 하는 싸움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 집단이나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우리 현대사 전반에 걸쳐서 계속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죠. 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속을 많이 썩인 세대입니다. 58년 개띠들입니다. 하여간 58년 개띠들이 참 복잡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저희들 세대 머릿속에 이 일제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이런 거 모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부모님이나 언론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그때 일제시대는 이랬어 라는 정보를 어떤 걸로 넣어두느냐 하는 것에서 그 후대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불행하게도 10월 유신에 관해서는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일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거 독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 10월 유신에 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김종필 씨가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2권짜리.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김종필 총리의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이후에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을 같이 일으킨 혁명 동지였던 사람이 10월 유신을 부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월 유신만 없었으면 내가 집권해서 내가 대통령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이 사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후반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써놨어요. 혁명 동지였던 사람조차도. 그래서 이 10월 유신을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주 비상한 노력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10월 유신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서강대학교 손호철 교수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지금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고, 이분이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서강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해방공간에서 농민투쟁으로 이루어진 농지개혁 덕분이다.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 웃기지 마라. 그거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미국이
소련 중국과 대치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한 것이지, 무슨 박정희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런 거 다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는 없으며 경제 발전은 박정희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독재자, 경제운영 실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경제운영 실패자의 18년 깽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 책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거 박정희가 아니라 누가 집권했어도 박정희보다 더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있었어야만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믿는 것은 허상이야 라고 이렇게 책까지 써서, 아마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서강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죠. 정말 참 한심스럽게도 이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초중고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3대 사업을 꼽는다면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인데, 이 3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오로지 박정희라는 사람의 리더십 덕분에 성공시킨 대역사였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박정희의 3대 사업에 저항하기 위한 최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호철 교수는 누가 집권했어도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참 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서울서 대전까지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앞으로 아마 20년이나 30년쯤 후에 가면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넘쳐나가지고 이거 도로 확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4차선으로 건설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아예 땅을 수용을 할 때 8차선까지 넓힐 수 있는 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서울서 목천까지인가 아마 이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도로 확장할 때 굉장히 손쉽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분이 이런 분이었죠. 자, 그러면 손호철 교수가 주장하는 것 같은 이런 주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과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시월 유신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이게 원서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림버거라는 학자가 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해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위로부터의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그 나라의 이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환골탈태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건 뭐냐?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은 아래로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체제를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런데 위로부터의 혁명은 박정희 같은 이런 분들이 5.16을 자기네들이 일으켜서 이 소수 몇 사람의 기획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전 국민을 끌고 가서 혁명에 성공한 것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대표적인 그 혁명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터키의
케말 파샤 쿠데타,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이런 걸 꼽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터키와 이집트는 근대화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메이지 유신은 19세기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외를 하면 20세기에 일어난 위로부터의 혁명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박정희 혁명이다. 전 세계에서는 이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자기 학문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제1단계로 5.16을 해서 권력을 잡고 제2단계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덜어들이고 3단계로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근대화 혁명을 일으켰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기 딱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출은 국민들의 직선제에 의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유신은 국민 직선제를 없애버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임기 4년제였습니다. 임기 4년제였는데 처음 헌법에는 임기 4년에 재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합 8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이라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임기를 12년으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려놓고 연임 조항을 철폐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권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소야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긴급조치권으로 인해서 국민의 아주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한 헌법의 일부 조항을 유보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권 분립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쥘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유신헌법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조항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이거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정희가 계속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되면은 아마 딸에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와글와글 했죠. 왜냐면은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퍼스트레이디를 딸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신체제는 악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아주 욕을 딱 얻어잡수시기에 좋은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욕을 얻어먹을 거 다 몰랐을까요? 모르고 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본인은 이 모든 비난을 다 감수를 하고라도 본인이 뭔가
이 혁명가로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10월 유신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되겠죠. 10월 유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현대사를 들여다볼 때 그냥 우리나라 그리고 남북관계 이것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식의 지평을 적어도 동북아 관계사라든지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 일의 의미가 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뭐 근대사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은 이 10월 유신을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일으켰는지 그 내용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월남전이 이제 격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혼자 가지고 싸우다 힘이 붙이니까 주한미군을 이제 빼내가려고 했어요. 근데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내가면 이 한국이 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여기 그냥 놔두고 그 대신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 전투부대가 월남으로 파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맹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이런 부대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해병의 그 일개 여단이 청룡부대 이래가지고 이제 월남에 가서 싸웁니다. 상당히 많은 그 군이 월남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막 싸우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저 다리 아래서 지금 여차하면은 미군이 쳐러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의 모택동이 김일성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야 지금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지금 베트남에 다 묶여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한반도에서 베트남하고 똑같은 저런 게릴라전을 벌여. 그래가지고 빨리 남조선을 해방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벌려도 지금 미국은 베트남에 발이 묶여 있고 한국군도 상당히 발이 묶여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는 개입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1965년 9월 3일 날 김일성에게 월남의 베트콩식 무력 해방의 전술 전략을 남한에서도 실시하라.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게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아주 극심한 대남 도발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1967년에 대남 도발이 445건이었는데 68년에 542건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968년 1월 21일 날 무장게릴라 30몇 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저 자문고개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일망타진이 되죠. 그때 체포된 김신조가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나.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저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합니다. 1년 후인 1969년 4월 15일 날 EC 121기라고 해서 이거는 그 첩보기입니다. 이 정보 수집을 하는 그 비행기를 북한이 미사를 쏴가지고 격추를 시켜가지고 거기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군 승무원 31명이 전원 다 사망을 합니다. 68년도 11월에 울진 삼척에 무장게릴라 100명도 넘게 침투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1970년 6월 달에는 서해 휴전선 부근 그 연평도 부근입니다. 거기서 우리 어선단을 보호를 하던 해군 방송선이 북한하고 막 교전 끝에 납치를 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가지를 않나. 1976년 6월 22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에서 3일 후에 대통령 참석하에 6.25
행사가 거기서 진행 예정인 걸 알고 게릴라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현충문에다가 고성능 폭약을 장치를 하다가 이 폭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폭탄이 터집니다. 아마 이거 그때 안 터졌으면 아웅산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대남 도발이 계속 격화가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향토예비군 250만 명입니다. 향토예비군을 만들고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막 가속화되는 와중에 1969년도에 미국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야, 이제 미국도 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니네는 말이야, 니네 힘으로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지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이러한 국제정세의 아주 격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10월 유시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그 당시 미국 정보기관에 가만히 보니까 이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소련과 중국이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야, 지금 저 공산 진영이 소련과 중국이 계속 티격태격 하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왕따를 시켜버리면 공산 진영이 왕창 힘을 잃게 되죠. 자, 그런데 중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베트남전을 위해서 미군의 상당수가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중공군 55개 사단이 이 주한미군과 베트남에 있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남쪽 지방에 중공군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에다 대고 야, 중공, 너희들 말이야,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저 주한미군하고 베트남에 있는 미군을 빼내줄 테니까, 그리고 저 대만 앞바다를 지켜주던 미국 7함대 이걸 다 빼내줄 테니까 미군에 대항하고 있던 저 병력을 자 소련하고의 접경 지역으로 돌려가지고 너희들 소련하고 한판 붙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게 닉슨 독트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국군이 베트남에서 싸우다 말고 엉터리나 다름없는 평화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던 주한미군 한국에 2개 사단이 들어와 있었고 공군이나 이걸 다 합치면 약 6만 4천 명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명을 한국하고 상의도 없이 철수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보려고 급히 샌프란시스코까지 달려가가지고 닉슨이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휴가를 하려고 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요. 1969년 8월 2일 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그래, 한국은 안보상 주한미군이 아주 필요하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 안 시킬게. 닉슨 독트린은 한반도에는 적용을 안 시킬게.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행이다. 이거 한바탕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12일 후에 닉슨 대통령이 자기네 참모진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사실을 박정희에게는 비밀로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야, 미국 정말 너무한다. 막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래도 되냐? 뭐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억울하죠. 억울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안 억울하려면 우리 강대국 되면 되는 거예요. 약소국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쉽냐 이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박정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1970년 7월에 닉슨 행정부가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6만 2천 명 중에서 2만 명 미국 제7사단을 철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2월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으로 날아가서 모택동하고 악수를 하고 중공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 당시에 자유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유엔에서 자유중국을 내쫓고 중공에게 그 지위를 승계를 시켜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12월 5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요. 야, 이제 미군이 떠나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려고 향토해비군을 만들었는데 향토해비군만 만들면 뭐합니까? 향토해비군이 뭐 낫이나 쇠스랑이나 도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박정희가 또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했다 하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자, 닉슨 대통령이 분명히 닉슨 독트린이 한반도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2만 명의 그 미 7사단을 철수시키고 나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달랜다고 애그뉴 부통령이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급파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애그뉴 부통령이 1970년 8월 24일 날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에게 미 7사단만을 철수를 하고 미 제2사단은 계속 주둔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7사단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현대식 무기 이런 걸 줄 테니까 안보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미국은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이틀 후에 대만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 기자들하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완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박정희 대통령하고 했던 약속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억울하죠. 억울하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애그뉴 부통령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은 가고 싶으면 가라. 자주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미국 측 방침에 일일비하는 이런 처지를 우리가 빨리 초월해서 우리도 강대국이 되자.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막대한 내외자가 필요한데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으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아주 첨단 무기, 정밀 무기는 외국에서 이게 사와야 되니까, 이게 고가 장비이니까 아주 비싼 첨단 무기만 우리가 사오고, 우리 예비군을 무장시키는 이런 무기들을, 소화기, 개인용 소총, 박격포 이런 거는 우리가 국산화해서 쓰자. 이날 아주 작심을 합니다. 1969년 9월에 우리가 방위산업을 이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하라고 김학열 경제부총리에게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학열 부총리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물선 공장, 특수광 공장, 군함을 만들기 위한 조선소,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려면은 이제 기계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 가공을 위한 중기계 종합 공장 이런 거 이제 막 수립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가 후진국이나 한국이 무기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공장을 짓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무기는 우리한테 와서 사다 쓰면 되지 왜 그걸 돈을 들여가면서 니네가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걸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무기 공장을 만들겠다고? 야, 이 자식들아. 그런 데다가는 돈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이 공장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 4대 핵공장 건설은 계획만 세워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표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 2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11월 10일 날, 야, 이거 외국에다가 이거 돈 빌려가지고 공장 짓는 건 안 되겠구나. 어쨌든 하여간 무기 개발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11월 10일 날 오원철이라는 사람을 청와대 경제 제2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분에게 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기 개발이야. 그래서 그걸 암호명으로 번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번개같이 국산 무기를 개발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원철 씨가 국산 무기를 막 개발을 해요. 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목사님이 그런 거 전문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소총이 이렇게 있으면 소총을 다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거 몇 밀인지 다 재서 카피를 해요. 이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소총도 다 분해를 하고 박격포도 분해를 하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청계천 이런 데서 사다가 대장간에서 두들겨가지고 소총도 만들고 기관총도 만들어가지고 박격포도 만들어가지고 시험 사격을 해보니까 총알은 나가요. 그래서 야, 우리 국산 무기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양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양산을 하려고 보니까 엉뚱한 고철 갖다가 두드려가지고 박격포 포신을 만들었는데, 한두 발 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포신이 달아가지고 한 50발 100발 쏘니까 포신이 쩍쩍 갈라지고, 야, 이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강철이 필요하구나. 이 특수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특수광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말이죠.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한데, 이 철을 만들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있어야 말이죠. 야, 이거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중화학공업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예. 그래서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중화학공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1980년대 초에 한국의 수출 목표를
5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근데 50억 달러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그 비용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그 국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우리가 수출을 100억 불을 해야 되겠다. 근데 100억 불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간신히 경공업 수준, 예를 들면 그 의류봉지업, 쇠 하나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그 식으로 해서는 절대 100억 불이 안 되겠다. 중화학공업을 하려면, 수출 100억 불 하려면 중화학공업을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수출 100억 불 목표를 만들고, 그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이 다른 나라, 이 정상적인 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모든 나라들은 다 농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제 이 초과 이윤이 만들어지면 이걸 소규모 그 공장을 짓고, 이 소규모 공장을 져가지고 한 단계 발전하면 중간규모 공장을 짓고, 그 중간규모 공장을 짓는 것을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큰 공장을 져가지고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100억 불이라는 수출 목표를 정해놓고 이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보니까 중화학공업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한 방식을 역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숨 걸고 달성해야 되는 사업이 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요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이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진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 최초의 시도였어요. 그런데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한 그 외자, 그리고 경험, 기술, 돈, 인력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상한 수단으로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서 문제가 발생하면, 야, 그거 없는 돈 저쪽에서 있는 거 일로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라도 즉각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10년 이상의 세월하고 100억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계연이라는 무리수를 더하면서 임기를 12년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임기는 1975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중화학공업을 시작을 하면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기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통령이면, 난 몰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주국방이고 나발이고 난 몰라, 내 임기 나 12년 동안 나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할래 하고 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중화학공업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중화학공업을 완성을 시켜서 자주국방을 하고 수출 100억 불을 만들어 가지고, 감히 어디 북한이나 이런 애들이 함부로 넘보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임기를 늘려야죠. 자, 이 두 가지 그 선택길이 박정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즐길까? 아니면 비상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완성해서 자주국방과 수출 100억불을 달성을 해서 이 나라의 근대화에 초석을 다질까? 본인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아끼는 그 군 후배가 최명신 장군이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월남에 그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보내서 월남전을 지휘했던 분인데, 그 최명신 장군이 이제 그 월남 사령관이 끝나고 귀국을 했을 때 최명신 장군을 불러서, 최명신 장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명신 장군이 각하는 12년 하신 걸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각하는 손을 떼고 퇴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또다시 최명신 장군을 부르더래요. 최 장군, 지난번에 최 장군이 나에게 조언해 준 거 정말 고맙네.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이대로 물러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비상한 정치적인 무슨 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최명신 장군을 전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날 10월 유신을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퇴임이냐 비상한 정치적인 결단이냐를 놓고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비상한 정치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죠. 그게 10월 유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0월 유신을 왜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퇴임 후, 내가 만약에 75년에 퇴임하면 퇴임한 후에 국가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1971년 그 삼선 개헌을 한 다음에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같이 대선을 치른 경쟁자로 김대중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등장을 해서 주장을 한 것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이었어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내온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대기업 육성, 공업 위주,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과는 모든 비전과 철학과 방법론이 180도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대중경제론은 수출 산업, 야, 그 수출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왜 엉터리 같은 수출을 하려고 그래? 수출하지 말고 내수 위주야. 그 다음에 아니 왜 대기업을 왜 육성해가지고 왜 특정 소수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대기업 없애.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돼. 그리고 무슨 공업화? 아니 말도 안 되는 공업화. 우리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공업화 다 필요 없어. 우리 농업을 해야 돼. 농업을. 이게 대중경제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게. 공업은 사치래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대중 씨가 주장을 한 것이 공업 다 때려치고 농업으로 가재요. 대한민국을 개방과 통상이 아니라 다 폐쇄시키고 자급자족을 하재요. 외자는 필요하기니까 외자 도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돼. 민족 경제를 해야 돼.
그런데 박정희가 되지도 않는 놈을 외국에서 빚을 내가지고 지금 저놓은 게 시멘트, 화학비료 이런 건데, 지금 저놓은 거 중에서 시멘트하고 비료는 우리가 집 지려면 시멘트 필요하고 농사 지려면은 비료가 필요하니까 요 시멘트와 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유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이런 거는 이건 전부 정말 쓸데없는 거니까, 사치스러운 거니까 당장 때려쳐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를 추구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해야 돼.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업이 발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해서 그 이익금을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기업별로 노자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 위원회가 기업의 규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대중경제론입니다. 바로 이 김대중 씨가 1971년에 주장을 한 대중경제론의 핵심인 내수위주, 농업중심, 폐쇄적인 자급자족 시스템 발전 전략은 북한이라든지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채택했다가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린 발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열광을 하면서 거의 이재명에 준하는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외국 전문가들도 아니 한국처럼 말이야 지금 산업 능력이 지금 빈약한 나라에서 무슨 중화공업이야, 철강? 철강 사다 쓰면 되지 왜 그걸 만들으려고 그래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진에 나오는 유진 블랙이라고 하는 세계은행 총재, 월드뱅크의 총재예요.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유진 블랙, 월드뱅크 총재하고 치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 세계은행 총재가 IMF 연차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은행에다가 야 우리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돈을 빌려다오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그런다. 아니 지금 자동차가 몇만 대 되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 국도나 제대로 포장해서 써라. 둘째, 종합제철소를 짓겠다고 한다. 집불이나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들이 무슨 놈의 종합제철소야. 이거 제철소 진다고 하면서 전부 건설 자금 빼돌려가지고 자기네들 독재체제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셋째, 이런 거 하겠다는 나라들의 국가원수를 보면 전부 자기네들의 독재를 위해서 국가원수의 기념비 동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더라. 앞으로 세계은행은 고속도로, 제철소 이런 거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라고 바로 IMF 연차총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려고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세계은행에다가 차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뭘로 만들었습니까? 월남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베트콩들하고 싸운 그 핏값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제철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국교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유상 3억 불, 무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해서 합쳐서 8억 불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무상으로 제공한 2억 불 중에 거의 5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를 제철소 짓는 데다가
투입을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고속도로와 제철소에 그 피 같은 돈의 70%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다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임기 6년의 대통령에 취임을 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예비군을 무장시키기 위한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을 하고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이때서부터 6대 분야에 8년간 88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의 나라를 내가 기필코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격렬하게 중화학공업이 막 건설되고 있는 와중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날이 갈수록 이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1973년 1월에 파리 평화협정을 엉터리로 체결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74년 8월 15일 날 조총련계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쐈는데 그 총알이 빗나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죠. 그해 11월 15일 날 휴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이 됩니다. 1년 후인 75년 3월 20일 날 중부전선에서 제2 땅굴이 발견이 됩니다. 75년 3월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한 달 후에 사이공이 함락이 돼가지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당장 예비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개인용 화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국산 소총,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용 지뢰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개인용 무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사일을 개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항공공업 육성계획이라는 그 비밀 명칭으로 그 비밀리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후인 1978년 9월 26일 날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핵무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핵무기를 적군에게 떨어뜨리려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이 백곰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달면 평양을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주한미군을 떠나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도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는 이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핵개발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1970년 주한미군이 감축하고 떠난다라는 발표가 있으니까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자폭탄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미국이 방해해서 못 만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갖추자. 미국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미국이 그럼 우리 지켜줄 거냐? 우리가 이런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의 그 핵무장을 한 드골 대통령의 핵개발 정책을 착 연구를 해가지고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원자폭탄 개발에 나섭니다. 유신체제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서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러려면 국가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국가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사법부보다 우위에 두는 이러한 비상대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불가피한 시스템이 유신체제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나. 한국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아주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을 국내에서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다가 우리 물건을 내다 팔으려면,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를 해외에다가 우리가 내다 팔으려면 해외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제품하고 경쟁을 하려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등록된 등록 차량이 3만 5천 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국내 내수용을 위해서 한 4만 대 내지 5만 대용 그 공장을 만들었다면 한 대당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진국 제품하고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만든 중화학공업 공장들은 처음에 질 때서부터 아예 해외하고의 경쟁을 대비해서 자동차 100만 대 만드는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조선소 해외에다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몇십만 톤짜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건설한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는 것이 한국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였죠. 이거 무슨 뭐 째째하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이런 단말마적인 그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은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전부 이제 구멍가게만한 기업들이 막 커져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1등 기업 아닙니까?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화학공업 덕분에 한국의 이 경제가 아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역동적이죠. 1973년부터 78년 중 연평균 11%의 성장을 합니다. 이건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나라들 중에 이러한 그 거의 한 10년 이상을 연평균 10% 이상을 이렇게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고, 나중에 한국의 이 발전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 것이 등소평인데,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을 하면서 했던 모든 그 정책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때, 개혁개방을 한 이후에 우리랑 비슷한 고도 성장을 했어요. 오늘날 중국의 발전의 모델은 어디냐?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박태준 같은 분, 한국의 그 경제개발 계획을
계획을 했던 경제기획원 관료들 이런 사람들 퇴임하면 그냥 막 자가용 비행기로 등소평이가 모셔다가 강의 듣고 배우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발전한 것이죠. 제조업은 연평균 16.6% 성장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중화학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40%에서 79년 55%로 높아졌고, 수출에서 중화학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37.7%. 김대중 씨가 농업을 위주로 하자면서요. 개혁개방 때려치고 내수 위주로 하자면서요.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길인데 지금은 다 잊어먹고, 김대중 그러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뭐 평화를 정착시킨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공업은 사치니까 자동차, 전자, 뭐 중화학 다 때려치고 농업국가로 가져간 사람이 누군데요? 요 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책. 나중에요, 김대중 씨가 그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 95년, 96년 무렵이 되니까 이 대중경제론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 큰일 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전부 폐기시켜버리고 이름은 똑같은 대중경제론을 새로 써서 냈습니다. 새로 써서 낸 내용은 뭐 농업국가로 가자 이런 내용 다 세탁을 했어요. 지금은 그 세탁된 대중경제론만 남아있어요. 근데 저 오래된 헌책방에 가서 오리지널 대중경제론을 찾으면 이 책이 아직도 나와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입니다. 김대중 씨가 대중경제론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3선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퇴임했으면 아마 김대중 씨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도 똥찌개지면서 농사나 져먹는 그런 나라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 자동차 사치 산업이라면서요. 요 김영하 교수라고 호주 국적을 가진 그 교수입니다. 이분은 10월 유신 긴급조치 이런 거에 반대해가지고 열심히 데모를 하다가 체포령이 내리니까 해외로 탈출을 해가지고 호주로 망명을 했어요.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지? 하고 보니까 박정희의 10월 유신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와서 이 중화공업을 건설한 사람이 누군가? 오원철 수석이거든요. 오원철 수석에게 가서 오원철의 수제자가 돼서 몇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김영하 박사가 오원철 수석에게 막 주먹으로 머리를 얻어맞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월간조선 기자라면서 오원철 수석이 한국형 근대화 론 이거를 책을 7권을 썼는데 그 7권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월간조선에 연재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내신 겁니다. 그 연재하는 책의 연재 담당을 제가 해서 제가 오원철 수석을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갈 때마다 이 김영하 박사가 오원철 수석한테 막 혼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시나 이렇게. 그렇게 오원철 수석으로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낸 책이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아주 탁월한 저서를 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10월 유신이 있었기에 중화학공업이 가능했다. 10월 유신이 없으면 중화학공업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모든 수치와 이론을 들어서 증명을 해낸 책이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은 꼭 좀 여러분들이 읽으셔가지고 우리의 이 지식의,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꼭 좀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무거운 책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의 이 발전, 10월 유신,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3년 1월 12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을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10월 유신은 5.16과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유신은 5.16과 똑같은 혁명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오원철 수석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 얘기는 아마 김영하 교수에게도 똑같이 한 얘기예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도 들었으니까. 10월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조건으로 초강력 정부를 구성해서 단기간 내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박정희의 가시밭길이었다. 김영하 교수가 그 내용을 학자로서 외국의 이론과 수치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낸 것이 바로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오원철 수석은 중화학공업의 특명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과 유신개혁을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파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파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에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으면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그 당시 신민당의 40대 기수들 중에 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신민당이 절대가치로 내세웠던 대중경제론이었을 것입니다. 대중경제론은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길, 개방화가 아닌 쇄국의 길,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아닌 농업국가의 길이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그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국제정세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그냥 박정희라는 사람이 겉으로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정세라는 판, 동북아가 지금 격변하고 요동을 치고 아마 한국이 처한 국제 환경 속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가 저는
닉슨 독트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닉슨 독트린에 이어서 김일성의 거듭되는 남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형태비군을 만들었는데, 형태비군이 무슨 도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무기를 만들 원료가 없는 거예요. 또 무기만 만들면 뭐예요? 포탄도 만들어야죠. 포탄을 만들려면 화학공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획에 하면은 50억 불 달성은 중화학공업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중화학공업 건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급조돼가지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을 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냐? 김일성이 계속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김일성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일성도 우리 중화학공업을 부추긴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했다. 우리 이렇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손호철 교수의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정희 신화는 없었으며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독재자, 경제운영 실파자의 18년 깽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박정희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 농업국가로 가자고 주장한 게 누군데요? 박정희라는 이 지도자를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아니 박정희가 5.16 한 번만 이거 뭐 쿠데타한 게 아니라 뭐 6.3 사태, 뭐 10월 유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국력을 왕창 키워가지고 북한이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상의 조국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못 살게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욕하는 거 아닐까요? 자, 10월 유신이 만약에 우리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죠.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 이거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하니까 뭐 국산 무기가 뭐 엄청나게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그 외국으로 뭐 수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이 저럴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로다 산케이 신문 그 논설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끝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 자기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국가 일본의 지도부 사람들이 한국을 참 박정희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일을 벌일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혁명적인 지금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그 혁명적인 발전을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독재자라는 정말 모욕을 당해가면서 이뤄내는 이분의 심정이나 이런 것을 단 한 번에도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는 때려 죽여도 이분들은 집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니 혁명이니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좀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난을 하기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이 합리적인
선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좀 이제는 좀 겸허하고 냉정하게 정말 분석하고 반성하고 뭔가 나름대로 뭐 정말 비상한 각오라도 다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10월 유신의 날이 올 텐데 10월 유신 어쩌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막 유신 독재 망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온갖 그 비난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10월 유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자각과 각성을 하는 역사 의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인천사랑교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 뭐 언론이 얘기 안 해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발전이 이유가 뭐야 라고 정말 뭔가 그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다 더 확산이 돼서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저는 뭐 어렵긴 하지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들으신 내용을 혼자서만 보시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요.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이랬대. 그러니까 요 책에 여기에 나오는 요 김영하 교수가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사서 공부라도 시키면서 자각과 각성을 계속 유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판에 우리가 언제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뭐 언제 KBS를 MBC를 정상화시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와서 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그 강의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권력욕이나 제왕적 대통령 아니 12년 했으면 됐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사생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푸틴 같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를 혁명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바꾸는 게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참모들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게 야, 박정희와 관련된 모든 자료 다 긁어와. 그래서 박정희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형 개발 모델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서 후진국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진국 나라들이 선진국의 발전 전략을 따라가려고 보면 도저히 이게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모든 그 국가 시스템이 전부 몇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백 년의 시행착오를 이 후진국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형 이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된 유일한 후진국인데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이 선진국이 되기까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무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을 착취를 하고 인력을 수탈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공산품을 비싼 값에 팔아먹는 시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근대화 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식민지배라고 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로, 그리고 정말 지도자 잘 만난 덕에 우리가 언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를 그 자원을 우리가 강제로 탈취해 온 적이 있습니까? 노동력을 잡아다가 부려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발전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선진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방식을 다 때려엎고 우리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발전 전략을 가져다가 성공을 한 나라들이 중국도 있고 많습니다. 한국형 발전 전략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박정희라는 사람이고,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국민의 민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도저히 선거 방식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해서 이런 성과를 한국인뿐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도 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